안녕. 그쪽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책을 읽고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삶에는 늘 미스터리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런 일들이 나나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평생 연구한 가장 뛰어난 학자들조차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이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칼 융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944년 사고와 심정지 이후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간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망상이나 환각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상태에서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이해한 것은 그의 영적이고 지적인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남긴 이 비밀의 편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열어볼 거예요. 그의 책, 기억, 꿈, 사색에는 이 존재의 경계에서 본 풍경들뿐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영혼과 무의식,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어떤 통찰을 주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도 늘 뭔가 더 있다고 느껴왔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1944년 칼 융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강렬한 환영과 상징적인 비전, 그리고 끊임없는 유체이탈 감각을 경험했죠. 융은 이것을 단순한 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진짜였어요. 단어 그대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현실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의 정신을 넘어서 더 깊은 존재의 층위에서 솟아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구 위를 떠다니며 멀리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자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이 벗겨져 나간 것처럼 느꼈죠. 그의 의식은 시간과 물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회전하는 파란 행성의 모습은 그의 삶 전체를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마치 전체 속에서 너무도 작은 하나의 점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평온과 고요한 수용이 있었습니다. 융은 그 경험을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는 마치 어떤 경계를 넘으려는 순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말하길 그것은 황금의 문이었고 그 너머에는 하나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 의미의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의 영혼이 받아들여질 곳이었죠. 마치 잊고 지냈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 들어가기 직전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어요. 융은 그 반대편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그는 여행에서 조용히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초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깊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무의식을 깊이 연구하고 있던 그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영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육체적 충격 때문에 생긴 환각이었겠지. 하지만 융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비전들은 집단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나온 상징적인 표현들이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원형을 통해 우리를 연결하는 말 너머의 언어였죠. 그가 본 사원, 황금의 문, 떠오르는 감각. 이 모든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징의 언어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방식을 찾아낸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비밀의 편지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시작돼요. 이 경험은 단순히 죽음에 가까워졌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거의 잊어버릴 뻔한 과정이었고 그 덕분에 더 큰 어떤 것을 기억해낸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존재의 본질로 깊이 잠수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온전해진 존재,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전환점일지도 몰라요.
그는 어떤 확실한 답을 들고 돌아온 게 아니라 훨씬 더 가볍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신비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하나의 은유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거의 죽어야 비로소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고통이나 위기, 상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질문, 바로 삶의 의미와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또한 상징적인 몸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요. 익숙한 자아, 반복되는 일상,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융이 우주 속 지구를 바라봤듯 우리 역시 그동안 얼마나 작은 것들만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융이 자신의 경험을 어떤 교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거울을 내밀 듯 조심스럽게 나누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받죠. 어떤 이들은 위로를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함을 느껴요. 하지만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믿느냐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면 융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단지 하나의 문,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통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상실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않아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도 않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줘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로운 색을 입기 시작하죠. 풍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융은 그 다른 세계를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뒤엉킨 꿈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마치 나름의 논리를 가진 평행 현실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 논리는 영적인 논리였죠. 그는 햇빛은 없지만 밝고 맑은 분위기를 가진 공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소속감을 주었고 완전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더 이상 칼융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도 아버지도 작가도 아닌 더 본질적이고 순수한 존재였어요. 거의 형태가 없지만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만은 뚜렷했죠. 이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전통적인 종교적 환상과는 다르게 융은 특정한 신성한 존재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마주한 건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사원, 빛, 그리고 침묵,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아주 뚜렷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아온 모든 삶은 단지 서문이었다는 느낌이요. 인간의 삶은 일종의 리허설, 첫 번째 장일 뿐이었습니다. 그 저편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신비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 깊숙이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성이나 죽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대화는 자주 교리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곤 하죠. 누가 맞고 틀렸는지, 진리는 무엇인지 따지게 돼요. 하지만 융은 그런 태도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신비를 건넸어요. 사후세계는 이렇다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것을 조용히 나누었을 뿐이에요. 마치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이런 걸 봤어.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비슷한 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 말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영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융이 경험한 그 영적인 세계는 규칙이나 위계로 구성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징과 감각, 어떤 존재감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나와 타인, 과거와 미래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식의 장처럼 느껴졌죠. 이건 그가 늘 주장해오던 집단 무의식의 개념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경험이 그에게 그렇게 깊이 각인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온몸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영혼은 몸의 경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안에 어떤 본질적인 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와 연결될 때 이 세상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고통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서두르던 마음이 느긋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더 깨어있게 되고 침묵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나요. 흥미로운 건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온 융이 죽음에 집착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잠든 듯 살아간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자동화된 일상 속에 갇혀 진짜로 채워주지 않는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삶의 의미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만의 신비와 만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그가 본 그 장면들은 마치 우리가 잊고 지내는 어떤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우리는 늘 소음에 휩쓸리고 급한 일에 몰두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며 살죠. 그러다 보니 아주 섬세하고 내밀한 차원,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외면해온 차원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꼭 죽음을 경험해야 그 세계에 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이 나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 융은 내면 세계와 마주하는 그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무언가에 도달하거나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잊혀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빛과 어둠을 통합하며 아름다움과 고통 모두를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이 비전은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을 열어줘요.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것. 아주 가까이에 우리 안에 늘 있었던 곳일 수 있다는 것. 때로 그것은 깊은 침묵 속에, 문득 찾아오는 꿈 속에, 이유 없이 떠오르는 직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초대는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경건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만남,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을 하나의 신성한 여정의 일부로 대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살짝 건드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굳이 삶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전에 말이에요. 그 강렬한 체험을 지나온 뒤 융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적, 영적인 차원의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무의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자체가 달라졌죠. 심장마비 이전에도 그는 무의식을 이미지와 상징, 집단적 경험이 담긴 방대한 저장소로 보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무의식을 거의 신성한 공간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개인적인 자아와 더 큰 실제를 잇는 다리처럼 여긴 거예요.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무의식이 단지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많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억눌린 기억이나 감정을 다루는 심리적 도구로 여기지만 융에게 무의식은 영혼의 깊은 지혜가 깃든 신비로운 세계가 되었죠. 그곳엔 전 인류의 문화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원형들이 숨어 있었고 그는 이제 그것들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영적 안내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었어요.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고 조절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끊임없이 의식과 대화하고 있는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꿈, 우연한 사건들, 창조적인 충동, 심지어 병까지도 무의식은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했어요. 어떤 고통은 무의식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 외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아직 당신이 보지 않은 게 있어요. 제발 좀 봐줘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본 그 꿈의 구조를 통해 융은 무의식 안에 어떤 상징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거기에는 혼란스러운 이미지의 나열이 아닌 깊은 의미를 담고 질서 있게 배치된 장면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의 영혼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이끄는 내면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면의 혼돈 속에도 실제로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이 통찰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개념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지게 했어요.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모습들, 두려움, 분노, 연약함, 말할 수 없는 충동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제거해야 할 무언가로 여겼지만 융은 점점 그것이 심리적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어요. 그림자는 아직 의식의 빛이 닿지 않은 우리 자신의 조각들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온전함을 잃게 되죠. 그가 그 임계의 상태에서 경험한 그 감각 경계가 없는 온전함의 상태는
그가 이후에 무의식을 바라보는 방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기서는 자신을 감추거나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되어왔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로 드러났지요. 어쩌면 그것이 무의식의 진짜 사명일지도 몰라요. 우리를 조금씩 이런 통합의 상태로 이끄는 것.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 과정이 종종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의식은 저항하거든요. 모든 걸 통제하고 회피하고 익숙한 것 안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무의식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이후로 융은 내면의 여정을 일종의 연금술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길이란 마치 금속이 불을 통해 정제되는 것처럼 내면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의식은 바로 그 불이에요. 무의식은 문제가 아니라 부름이에요. 아픔, 갈등, 이상한 꿈들, 그 모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우리 본래의 모습을 영혼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 체험 이후 상징의 가치를 훨씬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는 상징을 하나의 열쇠로 보았습니다. 이성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기호와는 달리 상징은 고정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고 겹겹의 의미를 품고 있으며 무의식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꿈의 이미지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마치 그 상징이 의식은 아직 모르는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융은 무의식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그것과 대화하려 했어요.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려 했죠. 그것은 그가 거의 죽을 뻔한 그 순간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참 흥미롭죠? 때로는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서야 비로소 진짜로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모든 확신이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설 여백이 생깁니다. 그동안 세상의 소음에 가려졌던 영혼의 목소리가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융이 기억, 꿈, 사색이라는 책에 이 체험을 남길 때 그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일종의 편지를 남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편지가 아니었지요. 받는 이도 주소도 없는 상징과 은유, 깊은 진실로 쓰인 편지. 그리고 그것은 준비된 이에게만 익힐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명확한 지시도 확정된 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귀한 것이 담겨 있었죠. 하나의 방향,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도 뭔가가 있다는, 내면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자기만의 여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문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기억. 그리고 우리가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궁금해할 때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더 유연해지고 방어가 줄어들고 더 깊어지고 깨어있는 삶이 찾아옵니다. 아마 그래서 융은 종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닫힌 체계를 만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는 무의식이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경험은 너무도 넓고 풍부해서 공식 몇 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편지는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할 것이었어요. 단계별로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꿈처럼 조용히 음미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것은 듣기의 초대였고 각자는 자신의 여정의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융은 이 편지를 남긴 시대에 영성과 과학이 서로 적처럼 여겨지던 시기를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했죠. 심리학 안에서 영혼을 말했고 통계 속에서 상징을 이야기했으며 소음에 빠져가던 시대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이성과 신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던 그의 태도는 어쩌면 그의 가장 큰 용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어느 한쪽만 고르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 사이, 빛과 어둠 사이, 말할 수 있는 것과 오직 느낄 수 있는 것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질적인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것. 비록 그 의미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삶을 산산조각 내더라도 말이에요. 융은 말했어요. 영혼은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은 이성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쩌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데려다주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고통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고통을 정성껏 들어줄 때 그것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도 몇 번쯤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지나온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끝이 사실은 새로 시작되는 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융도 그랬어요.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 경기의 순간에 그는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돌아온 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나눴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지도를 남겼어요. 보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는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비밀스러운 편지의 가장 깊은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것.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길을 찾으려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모든 게 어두워 보여도 우리 안에는 늘 빛나는 중심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그 중심은 융이 그 비전 속에서 만졌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언어를 통해 우리도 그 자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 편지가 비록 융의 손으로 쓰였지만 그 소유는 융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로 그 일부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발견으로, 침묵으로요. 그래서 이 편지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익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거든요. 확실한 답을 찾기보다는 진심으로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융이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큰 가르침은 어쩌면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용기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나 다시 돌아와 이야기해준 그 용기요. 그는 깨달은 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승도 성인도 아니었죠. 다만 조금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건넨 거예요. 무의식을 두려운 적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로 바라보라고. 삶은 꼭 일직선의 길일 필요 없다고. 오히려 삶은 신비를 향한 깊은 잠수일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당신은 평생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적도, 빛으로 가득 찬 사원을 본 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의 영혼은 언젠가 당신을 부를 거예요. 밤의 침묵 속에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혹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이는데도 어딘가 허전한 그 순간 속에서요. 그리고 그 부름이 들려올 때 당신은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들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내면에서 외면한 것들이 결국 운명처럼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더 정직하게 자신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질문들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모든 게 바쁘게 몰아칠 때일수록 오히려 한 박자 쉬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의 비밀 편지를 읽는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그 편지는 꿈과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삶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느긋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설명되지 않아도 진실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러니 만약 언젠가 당신이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고 어딘가 표류 중이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경계에 서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편지를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자신만의 어두운 밤과 보이지 않는 문턱, 말없이 시작된 새 출발들을 겪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걸요. 왜냐하면 때로는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니까요.